네, 사교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사반본론 유학 강의로서 해당되는 챕터 네 번째 자료 수집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012, 그래서 제가 해당한 세 번째 부분이고요. 표본의 크기, 진문지법, 면접법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조사 반문은 기본적으로 연구 문제, 가설의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 그다음에 타당도와 신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엔 챕터 네 번째 자료의 수집 부분이 됩니다. 자료 수집에서 자료의 구분, 측정, 척도, 종류까지 다 보셔야 되고요. 표본 추출 방법,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 중에서 특히 비표본 오차에서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 다시 한번 보시고요. 측정 오차 발생 원인, 그 다음에 감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의 설계 방법, 준수 요건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에 대해서도 앞전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것 같은데요. 이 표본의 크기는 표본 설계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모집단의 결정, 표본 리스트, 표본 프레임 확보, 표본 추출 방법 결정, 그다음 표본의 크기, 실태 조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추출 방법이 결정이 돼야 표본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증가할수록 표본의 오차는 감소하고 비표본 오차는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표본의 크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적정한 표본의 크기가 필요하겠죠. 너무 작으면 대표성이 문제가 되고요. 너무 크면 비용적인 부분, 그다음에 비표본 오차가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모집단의 성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면 소수로서도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추출 근데 반대가 된다면 모집단의 분포가 많이 퍼져 있다면 다수의 표본을 추출을 해야 됩니다. 자, 표본 추출 방법에는 층화, 그다음에 단순 무작위, 짐락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층화는 적은 수로도 표본 추출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서 짐락 표본 추출 방법은 많은 표본 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은 좋지만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결여가 되기 때문에 짐락 표본에서는 많은 표본 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적인 요인하고 비통계적 요인, 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신뢰 수준, 분산과 관련된 내용들, 그 외의 요인들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살펴보시면 t의 제곱 분의 z의 제곱 s의 제곱이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오차, 그다음 신뢰 수준, 분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허용오차와 t의 제곱이 해당되는 허용오차, 신뢰 수준이 z의 제곱, 분산이 s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한번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는 증가를 해야 되고요. 허용 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는 작아져도 됩니다. 허용 오차라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인데, 허용 오차가 크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인정하겠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신 거와 4가 있다면 4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오차가 발생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표본의 수는 증가를 해야 되고요. 모집단의 성향이 다양하다면, 즉 분포가 넓다면, 평균부터 분포가 넓다, 즉 분산이 크다면 표본의 수는 당연히 증가를 해야 다양한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비통계적 요인입니다. 수집 방법, 추출 방법, 비용, 시간, 인력, 모집단의 동질성에 따라서 해당되는 표본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표본의 크기가 적게 되고요. 추출 방법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요게 층화, 단순 무작위, 짐락인데 개통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개통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질문 문항과 응답 항목,
부분이 많다면 응답 범주가 증가되므로 많은 표본수가 필요합니다. 응답의 보기가 한 5개가 있는 거와 7개가 있는 내용이라면 응답 보기가 많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표본수가 필요합니다. 그 해당한 부분이 정말로 그쪽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문항과 응답 항목 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질문 문항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응답의 항목 보기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남자, 여자. 이것은 응답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증가될수록 시간과 비용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비표본 오차가 증가되죠. 비표본 오차들이 증가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방법 중에서 이제 질문지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조사 방법에는 관찰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사소통법이라고 해서 질문지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해당되는 의사소통법에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크게 구분될 수 있고요. 실험 방법은 별도로 있다는 점 기억나실 거예요. 실험에는 진실험, 준실험, 원시실험, 사후실험 설계가 있었다는 부분이겠죠. 자,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은 설문지로 배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게 되는데요. 집단, 배포, 전화, 우편, 인터넷 조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서술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집단 조사라는 것은 한 곳에 모아놓고 조사 대상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소수의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는 방법을 말하게 되고 바로 회수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배포 조사는 충분한 시간을 배려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오류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분실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전화조사입니다. 신속하게 조사가 가능하지만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시간적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동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에 반해서 우편조사는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하지만 낮은 응답률이 한계점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편조사는 현실적으로 잘 안 씁니다. 다음 인터넷 조사입니다. 인터넷 조사라는 것은 모바일 조사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모바일하고 웹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방법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조사에는 시간, 장소에 큰 구애가 없다. 대표성에 언제든지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메일 리스트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동일인이 다수 응답을 했을 경우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확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가 누구냐, 한 곳에 모았느냐, 아니면은 광범위냐, 조사원들이 소수냐, 아니면 직접 투입하느냐,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등등을 포함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은 크게 대면을 말하게 됩니다. 면접, 얼굴을 맞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 면접, 비표준화 면접, 이 중간 단계인 준표준화 면접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것은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조사지 그대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집단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새로운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표준화 면접법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이 준표준화 면접법이고요. 비표준화는 기초조사할 때 자유롭게 조사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표준화 면접은 방향성을 판단을 한다거나 심도 있는 의견을 얻고자 할 때 비표준화 면접법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자유로운 조사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만 이로 인해서 정리하기가 좀 어렵고요. 조사 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표성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챗GPT를 통해서 이런 것을 잘 정리하는 방법 등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자, 준표준화입니다. 일정한 틀을 놓고 보수적으로 보완제로 대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준표준화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나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조사를 해야 되겠다. 틀을 놔두고 그 중에서 보완제로 빼고 추가하는 방법을 준표준화 면접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FGI 부분을 많이 쓰게 되겠죠. 자, 면접 조사원들은 라포와 프로빙이 매우 필요합니다. 라포는 친근감 형성, 프로빙이라는 것은 케어 묻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라포와 프로빙. 라포가 그러니까 프로빙이 너무 강하면, 케어 묻기가 너무 강하면 라포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면접법의 심층적인 내용을 종류를 한번 살펴보죠. 심층, 집중, 임상 면접, 표적 집단 면접법 이렇게 나오시는데 일반적으로 표적 집단 면접법, 즉 FGI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FGI라는 방법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이유가 효율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조사원이 심층적으로 해당하는 분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조사 대상자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심도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표적 집단 면접법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자, 심층 면접은 1대1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맞춤형으로도 가능하죠. 하지만 어떻게 된다? 너무 많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 그 다음에 조사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크게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집중 면접입니다. 경험 집단을 대상으로, 임상 면접은 개인의 생활사를 대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생활에서는 표적 집단 면접법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심층 면접법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심층 면접법은 같은 경우나 집중 면접하고 좀 다른 것은 심층 면접은 무조건 1대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중 면접은 여러분들이 그냥 면접 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조사할 수도 있고 1대 다가 될 수도 있고 다대 1이 될 수도 있고 다대 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을 집중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 네 번째인 자료 수집 중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였습니다. 표본의 크기, 질문지법, 면접법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반드시 숙지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표본의 크기에서는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비확률적,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비통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표본의 크기가 무조건 크다고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상 사경환이었습니다.